방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8월 21일 목요일 코스피가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최근 많이 떨어진 원자력, 방산, 조선, 주도주가 다시 오르는 모습 보였네요. 0.37% 소폭 오르며 3,140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에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전날과 비슷한 777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10전 내린 1,398원에 거래 마쳤네요.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33.4도. 햇살이 다시 정말 눈부시게 따갑더라고요. 선글라스 껴야겠습니다.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하겠습니다. 다이샤벳의 슈파 두파 디바 들려드리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김금님께서 어디와 함께 시작종 땡땡땡 이렇게 오픈을 해주셨고요. 박영진님께서는 소장님 오늘도 부산은 푹푹 찌네요. 토요일이 처서인데 와 벌써 처서예요?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다는 그 처서인데 언제까지 더울까요? 요즘 달러가 강세네요. 환율도 날씨도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환율이 참 떨어지지를 않아가지고 직구하기도 좀 힘드네요. 네. 송민걸님께서는요. 경산의 빵집인데 오늘 유독 해가 더 쨍쨍해서 엄청나게 뜨겁네요. 가을로 가고 있는 거 맞죠? 모두가 비슷한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도 제 기억에는 9월까지 그래도 좀 더웠던 것 같지 않으세요? 반팔 계속 입었던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완연하게 더우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입니다.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와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소개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1교시는 키워드로 한 주간 경제 소식을 훑어보는 시간이죠. 주간 키워드 그리고 2교시는 창업 스토리부터 성공 노하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이야기 꼬꼬부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가수 싸이가 얼마 전에 강원도 속초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물에 흠뻑 젖으며 뛰어노는 공연 아시죠? 이 공연으로 강원도 속초에는 물보다 돈이 더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속초에서 소비된 돈만 75억 원이 넘었다고 하네요. 공연을 보러 온 사람이 2만 3천 명이었는데 이 중 88%가 속초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이었고 특히 수도권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바다가 코앞인 속초까지 왔는데 공연만 보고 그냥 가진 않았겠죠. 5명 중 1명은 공연 후에도 하루 이상 머물면서 숙박, 식음료, 소비를 이어갔고요. 평소 주말에는 속초 지역에서 하루에 50억 원 정도 소비액이 발생하는데 이날은 75억 원이었으니까 공연 보러 온 관광객들이 1인당 10만 원 정도를 쓰고 간 셈입니다. 직접 소비된 금액은 75억 원이지만 식당과 카페는 야간 영업을 위해 그날 하루 직원을 더 고용했을 테고요. 야근 수당을 받은 그 직원은 그 돈을 또 어딘가에 유용하게 썼을 거며 그 직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또 어딘가에 소비됐겠죠. 이렇게 물결처럼 번져나가는 소비까지 생각하면 공연 하나가 지역 경제에 주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돈이 돌고 돌아 원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는 걸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대형 공연이 많지 않은 지방 소도시는 이런 일이 한 번 있으면 소비 진작 효과가 피부로 느껴질 만큼 활기가 돕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종종 있는데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디 가서 공연 한번 할 때마다 그 지역의 숙박, 교통, 외식,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스위프트노미스라는 말도 생겼죠. 미국 연준 보고서에도 스위프트 공연이 지역 경제를 살렸다는 문구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싸이의 물총 한 방, 스위프트의 노래 한 소절이 만드는 소비 여파.
가수 개인의 수익을 올리는 행사를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또 다른 성장 엔진이란 걸 보여주네요. 노래 하나가 나라를 살리기도 하는 세상,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잭슨홀 미팅입니다. 잭슨홀 미팅. 요 며칠 이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 잭슨홀 미팅에 집중이 돼 있죠. 네, 해마다 8월 이맘때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인데요.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투자 좀 한다 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챙겨보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퀴즈 내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자세히 좀 알아보죠. 잭슨홀 미팅이란 어떤 행사예요? 네, 복습 삼아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12곳 중에 하나인 캔자스시티 연은이 주최하는 연례회입니다. 정식 명칭은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인데 뉴스에서는 그냥 잭슨홀 미팅 이렇게도 많이 부릅니다. 이 와이오밍주의 휴양지인 잭슨홀에서 열린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고요. 자, 이곳이 경치가 아름답고 한적한 산골 마을입니다. 여기에 주요국의 중앙은행 관계자를 비롯해서 경제 전문가, 석학들이 모여서 경제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영국, 일본 등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도 다 모이는데 아무래도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가장 크니까 이쪽의 수장이 무슨 내용의 연설을 할지 관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굵직한 내용 없이 지나갈 해도 있지만 때로는 통화 정책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기도 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도 시시각각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 거다에 대한 전망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근데 연설은 이게 또 여지없이 행사 두 번째 날에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정확히 언제예요? 네,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 11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제롬 파월은 현재 이 안팎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압박감이 장난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원색적인 비난까지 하면서 금리를 내리라고 줄기차게 융단 폭격을 쏟아내고 있고요. 네. 내부에서는 월러 이사와 보먼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지난달에 FOMC 회의에서 반기를 들고 금리 인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메시지 낼지 주목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시장에서 가장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떤 금리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까. 외신들 보니까 좀 오히려 최근에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가 있고 아닌 얘기도 가끔 보이기도 하는데 예상이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경제 지표 중에 핵심이 고용과 물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두 개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의 7월 일자리 통계는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고용이 나빠진다는 건 경기가 악화된다는 얘기여서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할 이런 유인을 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재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가가 좀 불안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CPI는 괜찮았는데 생산자 물가 PPI의 상승률이 좀 높았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가 물가에 미칠 영향도 아직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은 좀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시각은 많이 엇갈리는데요. 네. 좀 청신호를 켜줄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있고 별다른 메시지 안 내고 조용히 넘어갈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뚜껑이 열리면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번 주만 해도 임기 마지막이니까 정말 그냥 얌전하게 뻔한 얘기만 하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진짜 제가 몇 시간 전에 외신을 확인했을 때는 반전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 네.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연설이 이제 마지막인 연설인 만큼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도 다 모이고 하니까
정치가 통화 정책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는 좀 주지 않을까. 지금처럼 연준이 좀 불안정하면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주는 혼란이 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는 이 한마디는 애둘러서 하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저는 그 메시지가 나온다면 네. 트럼프가 또 뭐라고 글을 올릴지도 좀 궁금해지기도 해요. 그러네요. 네. 자, 이번 주 두 번째 주간 키워드도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아, 웨스팅하우스. 올 초 이 한국 수력 원자력, 한국전력이 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가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원전주 주가도 휘청을 했었는데 왜 문제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먼저 작년에 우리 원전이 체코로 수출된다라는 뉴스 있었잖아요. 네. 이제 체코 정부가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한 데 이어서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좀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문제를 들어서 계속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 원전 모델에 우리 원천 기술 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걸림돌을 뽑아내기 위해서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을 벌였는데요. 올해 1월에 합의를 이뤘고 이후에 6월에는 체코 정부와 한수원 사이에 본계약까지 타결이 됩니다. 지금 뒤늦게 시끌시끌해진 건 이 네. 계약서에 담긴 주요 조항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인데요. 우리 쪽에 좀 불리한 거 아닌가 싶은 조항들이 꽤 많습니다. 체코 수출 성사시키는데 급급해서 계약을 좀 덜컥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기술에 대한 문제는 해당 기술자만이 정확하게 제대로 알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주장이 나왔고 협상을 해서 합의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 그런 미국 기술을 적용했다는 거야? 그런 의문도 드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소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싸우다가 근데 그러다가는 체코 계약도 물 건너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야 여기 소송에 휘말린 나라랑 원전 계약을 한다고 그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급급하게 수습하려고 했던 걸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계약 내용은 뭐예요 정확히? 네, 일단 큰 틀에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수원과 한전이 앞으로 50년 동안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사용료로 1억 7,50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2,400억 원 정도를 지급하고요. 또 6억 5천만 달러, 9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의 기자재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한국이 향후에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죠. 네. 이런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을 할 때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유럽연합, 북미, 일본, 우크라이나 등지에서는 신규 원전 수주를 하지 않고 이쪽에서는 웨스팅하우스만 한다 이런 것도 들어있었습니다. 이야.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합의된 내용이라고 이런 네.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하나씩 자세히 보죠. 이게 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 거는 무슨 기술 사용 로열티 같은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인데 네. 이렇게까지 내야 하나라는 궁금증이 드네요. 네, 우리가 나름대로 기술은 확보했습니다만 이런 기술들의 특허를 미국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우리 원전은 기술력이 미미했을 때는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기술 이전을 받는 방식으로 배워가면서 성장을 해왔는데요. 네. 2000년에 웨스팅하우스가 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이쪽으로 대거 넘어갔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전 수출할 때마다 우리는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 이상의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그런데요. 물론 전액 현금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원전 건설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데 상당히 대부분이 들어가고 로열티도 일부 주고 이런 방식이긴 합니다. 근데 체코 원전은 이제 한 기당 건설비가 13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비용 자체는 그래도 좀 양보를 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그 SMR을 독자 수출하려고 할 때 검증을 받게 한다. 이거는 원전 수출 가능 국가를 나눈 거 이런 것들 비판이 있던데요. 네, 어찌 보면 이 한국의 SMR 포함해서 새로 수출을 할 때 검증을 받게 한 게 어쩌면 더 큰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영업 기밀을 좀 보여주는 이런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이제 유럽, 북미, 일본에 수출을 못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러면 세계 원전 시장의 60%의 진출이 막힌 게 됩니다. 동남아시아나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등에선 수주를 할 수 있다곤 하지만 이쪽은 좀 알짜 지역이라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죠. 이 지금 나온 보도들을 두고 야
이런 불공정한 노예 계약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 야, 이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체코 계약도 앞두고 있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현실론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전반적인 반응들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 쪽에 많이 불리하고 또 50년이라는 계약 기간도 지나치게 길다. 이 점은 좀 대체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체코도 그랬고 원전 수출할 때마다 발목을 잡았던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마무리를 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좀 의의가 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북미 시장을 웨스팅하우스에 내주긴 했지만 우리가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할 방법이 완전히 막힌 거는 아닙니다. 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합작 투자를 통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미국 원전 건설에 뛰어든다는 뉴스가 또 뒤이어서 나왔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 있는데 여기서도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이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수주해 오면 이 시공을 한국 기업이 맡는 이런 협업의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이런 뉴스를 쭉 보면서 역시 원천 기술을 꽉 쥐고 있으면 참 앉아서도 돈 벌 수 있다. 이런 중요성을 좀 느끼기도 했어요. 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진짜 자세한 내막이나 이게 기술에 대한 문제나 어떤 자세한 내용은 본인들 기술자들이 알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이렇게 중요한 계약인데 이런 내용을 왜 뒤늦게 알게 됐느냐 국민들이. 네. 왜냐하면 한전 같은 거는 상장사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거는 사업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공시에 게재를 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도 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국내 원전주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이어져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주가를 보면 이 불공정 계약 논란 불거지고 나서 세게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이 미국 진출 뉴스가 호재가 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 KPS가 7% 정도 상승을 했고 네. 한전기술은 1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증권사들은 분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한쪽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해외 신장 진출에 제약이 너무 많았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주가가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진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전주들의 본질적인 기업 가치를 크게 바꿀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한국 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던 상황이어서 투자 심리 악화는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원전 산업의 시장 다변화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지적도 있기는 한데요. 이런 계약 과정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사도 좀 벌인다고 하네요. 뉴스를 네. 좀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 세 번째 주간 키워드도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은 또 무슨 일이 있나요? 네, 이 하반기에 카카오톡이 큰 폭의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조금씩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서 연말까지 재정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대략적인 방향이 하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쓰시는 분에 따라서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이게 네. 카카오 안팎에서 기대 반 우려 반 이어진다고 하네요.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카카오톡 화면 아래에 보면 탭이 5개가 있죠. 그중에 네. 맨 왼쪽에 있는 친구 탭이 우선 크게 바뀝니다. 네. 지금은 전화번호부처럼 사람 목록이 가나다 순으로 나오는 형태인데 피드 형태로 바뀐다고 합니다.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이 올리는 게시물들을 보여주는 방식이 됩니다. 아, 카카오톡에 뭔가 게시물을 보여준다고요? 네. 이용자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이제 활용하게 하겠다 이런 네. 의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게시물 사이사이에도 또 뭐 광고도 들어가고 똑같이. 그렇죠. 네, 카카오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탭 중에 가운데에 있는 오픈 채팅 탭이 있는데요. 이거는 쇼폼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에 뭐 젊은 층에서 워낙 그 쇼폼 많이 보시잖아요. 네. 이런 짧은 동영상을 카톡 안에서 감상하다가 채팅방에 바로바로 공유도 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광고는 들어가겠죠. 아, 이게 개편의 목표는 아무래도 이제 수익과 좀 직결돼 보이는데, 그리고 또 사용자가 이 카카오톡에서 좀 오래 머물게 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해외 빅테크로의 사용자 이탈이 국내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모두 직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카카오톡의 1인당 월 평균 사용 시간을 보면은요. 4년 전에는 822분이던 게 작년에는 731분으로 줄었고요.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쇼폼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 이렇게 친구 목록을 피드 형태, 이렇게 게시물을 친구들이 올려준 게시물 형태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니까 네. 저는 앞으로 친구들하고 연락할 일이 적어질 것 같아요. 저는
프로필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올리지 않거든요. 네, 저도요. 네. 그렇구나. 제가 먼저 연락해야겠네요, 친구들. 사실 이 카카오 안팎에서 좀 이용자 이탈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해요. 네.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팔로우를 서로 한 사람들끼리 게시물을 볼 수가 있고 뭐 계정을 여러 개 파서 서로 다른 게시물을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데 카카오톡은 휴대폰에 전화번호 저장만 돼 있으면 친구잖아요. 그래서 뭐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도 다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일상을 공개되게 하면 심리적인 장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네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카카오톡이 출시되고 나서 15년 만에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소비자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이거는 약간 선택의 여지를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네요. 그런 벽을. 카카오 주가 요즘 어때요? 오늘은 2% 정도 내려서 64,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초에 3만 원대였는데 그래도 뭐 반등을 좀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잘 나온 덕분에 지난 한 달 사이에는 15% 상승한 상황인데요. 하반기 카카오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변화로 오픈 AI와의 협력 결과물들이 하나씩 나온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어떨지 이것도 투자자들이 관찰해 보실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마이티마우스의 톡톡 듣고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현미님께서요. 임현우 기자님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팬이에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추 기자님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인간적인 매력의 뿜뿜이라 그냥 정이 가는 분이에요. 꽃거부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뭘 가져오실까 기대 중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추 기자님이 항상 저희 코너에 많이 정성껏 준비를 해오시다 보니까 이제 청취자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염장화님도 무엇을 챙겨오셨나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저희도 어제 오늘은 무슨 준비를 해오실까 기대 많이 했거든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기대에 부응할 것 같습니다. 박숙향님께서는 덥다 하다가 어찌어찌 오늘 하루 또 보냅니다. 야간 작업이 없다면 딱 50분 뒤면 퇴근인데 월급날도 다가오고 이 맛에 일하죠. 금방 다 빠져나가긴 하지만요. 그러게요. 월급 들어와도 금방 다 빠져나가지만 그날의 기쁨은 또 다른 거와 비할 수 없죠. 백현민님께서 저녁마다 다시 듣기로 듣는데 문자 못 보내는 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은 잠시 시간 내서 들렀습니다. 실시간 소통 너무 소중해요. 와, 백현민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부호이자 윈도우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사람이 어제 3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기후변화 대응과 빈곤퇴치 그리고 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방한 목적도 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보급하기 위해 한국 제약업체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대화도 나누기도 했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세계적인 부호로 현재는 자선 사업을 통해 빈곤 퇴치와 기후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기 있죠. 보기 있습니다. 1번 제프 베조스, 2번 일론 머스크, 3번 빌 게이츠.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힌트를 조금 드리면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을 창립했죠.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꼬꼬브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네, 왠지 모르게 친근한 기자 추동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장아님이 아까 무엇을 챙겨왔냐고 궁금해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추 기자님은 탁탁 꽂힌대요. 근데 이 표현이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칭찬인 거 아시죠? 칭찬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 자, 오늘 어떤 브랜드
팍팍 꽂아주실 건가요? 뭐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이미 제가 브랜드를 공개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오늘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반팔 티셔츠 하나를 입고 왔고요. 네. 목에 하나를 걸치고 왔는데요. 네. 이걸 제가 20대 때 샀던 어머나. 추억의 물건이고요. 뒤져가지고 겨우 찾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게요. 이거거든요. 아시죠? 이게 바로 이 필름 카메라입니다. 필름 카메라 필름 가져오셨어요, 카메라. 추 네, 기자님. 여기에 필름을 넣어서 감아가지고 쓰는 그런 카메라고요.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저도 대학교 때는 사실 스마트폰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 필름 카메라가 당연히 쓸 필요는 없었는데 저희 때 이런 유행이 있었거든요. 필카 감성. 약간 허세에 있었군요. 그런 것 좀 좋아해서 샀었는데 이 필름 카메라와 관련된 기업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에 그 브랜드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 그 회사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제가 티셔츠 있잖아요. 네네. 제가 어제 제작진들하고 얘기하면서 추 기자님 이 티셔츠 입고 오신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했는데 티셔츠 입고 오셔서 저희 제작진 빵 터졌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네. 전해드리는데 자 티셔츠에 지금 코닥이라고 써 있네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닥이 최근 뉴스에 좀 많이 나와요. 빚이 있는데 이걸 못 갚겠다 해서 파산설 돌고 있잖아요. 네, 지난주 뉴스였습니다. 사실 지난주 이 뉴스를 보고 제가 아끼고 아끼던 이 코닥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온 셈인데요. 좋은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네. 무려 코닥이라는 회사가 133년 된 회사인데요. 여기가 재정난으로 또다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뉴스였고요. 회사가 5억 달러, 한국 돈으로 6,900억 원을 상환하기 어려워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요. 네. 파산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한 그 코닥 이 코닥이 사진기랑 필름 처음 만든 브랜드예요? 그렇습니다. 오. 뭐 사진기의 역사 같은 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필름 카메라 그리고 이 휴대용 필름 카메라를 최초로 만든 게 바로 코닥이고요. 필름 카메라. 133년 된 역사를 가진 기업이고 이 아빠 서랍통에 필름통을 꺼내거나 저도 20대의 추억의 그 필름을 찾아보는 것을 가리키는 것. 사실 코닥이라는 카메라 쪽 브랜드 생각하면은 이제 추억의 브랜드가 된 그 맞아요. 코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 합니다. 저도 기억나요. 이게 필름에 카메라 이렇게 해서 사진 찍는데 그 맞아요. 찰칵하면서 필름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집에 있는 카메라로 열심히 찍었는데 아깝다고 그럼요. 그거 함부로 그렇게 찍는 거 아니라고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에 저희 애기들은 이제 핸드폰에 셔터를 한 200번씩 누르는데 옛날로 따지면 정말 돈을 나가는 그런 난리 나죠. 일이었던 난리 거죠. 나. 등짝 한 대 맞아야 되는. 맞습니다. 자, 코닥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자, 제가 원래 브랜드에 숨어 있는 창업자 이름 찾는 게 취미지 않습니까? 네. 코닥 그러면은 과연 사람 이름일까? 사실 아닙니다. 오, 그런데 이번엔 왜 아니군요. 가져왔느냐인데요. 이 코닥이라는 회사의 풀네임이요. 이스트만 코닥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진짜 회사 이름이고요. 네. 그걸 저희가 줄여서 코닥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데 이 이스트만 이게 바로 창업자의 이름 조지 이스트먼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조지 이스트먼이 어떻게 코닥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지부터 시작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조지 이스트먼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그는 1854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사업가였는데 이스트만이 7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세가 굉장히 빠르게 기울었었고요. 아버지가 일찍 없어졌다 보니까 본인이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10대 때 하기 위해서 학교도 그만뒀다라고 하고요. 14살에 학교를 그만둔 뒤에 은행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잠깐 보험회사 가서 또 외판 또 해봤었고요. 네. 마지막에 은행에 가서 일을 했는데 이 격리직 업무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숫자 회계를 좀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창업을 했을 때 또 숫자 감각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어쩌다가 사진 산업에 뛰어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10대 때 너무 어려웠고요. 20대가 되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했다 보니까 이제 네. 조금 안정이 찾아진 겁니다.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죠. 여유가 생기면 이제 취미 생활을 갖거나 조금 여행을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스트만 그도 20대 때 잠깐 휴가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이 추억을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기를 사야지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사진 어마어마하게 컸다라고 해요. 근데 일단 사서 갔다 왔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사진기를 만들어 볼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이때부터 아이디어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원을 하던 사람이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발명의 꿈을. 근데 당시에는 이제 사진을 찍고 인화하는 게 지금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가 20대 때가 1870년대입니다. 사진이라는 게 세계 최초로 나온 것은요. 1839년도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진기란 게 출시된 지가 한 30년 됐었는데 전화기도 그랬을 거고요. 컴퓨터도 그렇죠. 처음에 나왔던 물건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맞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그랬고요. 큰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진을 찍어서 이 감광유제라고 해가지고 이 기름을 발랐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현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요즘에 필름 카메라 기억하시는 분들은 현상소에 맡기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찍은 즉시 현상을 해야 됐더라고요. 현장에다가 암시를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였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더 장비가 많아졌고요. 시간이 지체되면 사진을 한 장도 못 건딘다. 이게 그때 사진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렵고 번거로운 문제가 됐던 거죠. 이거는 뭐 장소의 제약도 있었겠네요. 진짜 특정한 곳에서만 하지 않으면. 근데 이런 조지 이스트먼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너무 복잡하다. 이거 네. 해결해야겠다. 이 결국에 위대한 창업가는요. 이러한 불편함을 직접 풀겠다라는 접근을 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그의 위대함이지 싶은데요. 네. 사진 기술의 세계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단 일했어요. 은행원으로서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이 밤이 되면 자기가 만든 작은 실험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화학 재료를 바꿔보면서 이걸로 하면 좀 문제가 해결되나? 이런 식으로 엄청 오래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감광유제.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감광유제가 습식이었어요. 이게 약간 축축해가지고 그게 마르는 게 문제였는데 네. 이걸 아예 처음부터 말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건식 사진 건판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에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게 핵심이고요. 미리 건조시킨 유리판을 이용했기 때문에 현상을 현장에서 할 필요가 없었고요. 나중에 현장소를 가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1879년에 특허로 출원을 했었고요. 아예 그 다음 해죠. 1880년에는 일을 그만두고 이스트먼 드라이 플레이트 컴퍼니, 즉 건식판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사진 사업으로 뛰어들게 됐었던 결정적 발명이었는데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게 결국에는 필름이 되는 거예요. 이 건식 종이들이 필름이 되는 거고 이 필름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필름을 처음엔 팔고 했었는데 이렇게 필름만 팔지 말고 소재만 팔지 말고 아예 기계를 파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1888년이 됩니다. 그때 그는 세상을 바꿀 발명품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게 네. 바로 세계 최초의 휴대용 카메라, 휴대용 카메라. 코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초 휴대용 카메라는 뭐 지금하고 뭔가 크게 달라요? 어땠어요? 그렇습니다. 당시의 상품, 지금과는 또 조금 다르겠죠. 조금 더 크긴 했지만 어쨌든 휴대가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혁신이었거든요. 무게는 줄였고요. 작아졌습니다. 튼튼했었는데 아무도 사진을 몰라도 됐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사진 기술이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각도도 재야 되고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 코닥 카메라라는 것은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코닥의 카메라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촬영이 될 수 있도록 했었고요. 또 하나 좋은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카메라에다가 필름을 통째로 넣어서 팔았던 거거든요. 어허. 그래서 찍어요. 사용자들은 찍었는데 다 찍은 다음에 코닥에 보내주면요. 그것을 인화해서 사진까지 인화해서 새로운 필름을 넣은 그 카메라를 같이 돌려주는 서비스를 출시한 겁니다. 이게 완전 혁신이었고요. 그러네요. 이제 카메라 기술을 몰라도 되는 거예요. 사진만 찍은 뒤에 이렇게 되돌려주면 다시 필름이 가득 찬 해당 카메라, 자신의 카메라를 다시 돌려주는 서비스까지 나왔습니다. 이 코닥 휴대용 카메라는 근데 이름이 어떻게 하다 코닥이 된 거예요? 이게 찰칵 찍을 때 그런 코닥 이건가? 약간 발상이 굉장히 신선하셨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스트만 코닥이길래 네. 이스트만이 사람 이름이고 코닥이 이제 자기의 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우연히 나온 회사 이름입니다. 코닥에는요 사실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아무렇게 없는 뜻이고요. 이스트먼이 그때 K라는 알파벳을 좋아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K라는 게 시각적으로 좀 강렬하잖아요. 네. 뾰족하게 생겼고 그렇지 우리나라처럼. 발음이 좀 그렇죠. 한국의 코리아잖아요. 발음이 분명해서 기억하기 좋았다. 그래서 이스트만은 K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K를 넣어보고 브랜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머릿속에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코다리나 코끼리
뭐야? 라고 했는데 네. 세 글자 너무 길다. 두 글자로 가보자 해가지고 뭐 카레, 뭐 커피 뭐 이렇게 해봤겠죠. 네.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맨 앞에다가 K를 넣고요. 맨 뒤에다가 K를 넣습니다. 그리고 많은 글자들을 조합을 해봤는데 해보다가 우연히 말에 걸린 소리가 바로 코닥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또 코닥의 광고 문구가 굉장히 유명한 게 또 있잖아요.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또 영어여서 좀 어렵긴 한데요. 네. You push the button, we do the rest입니다. 당신은 버튼만 누르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합니다. 이런 문구인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의 핵심 서비스 그대로네요. 이야기입니다. 버튼만 누르세요. 나머지 사진의 현상부터 인화까지 우리가 다 해서 완전히 새로운 카메라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게 결국 사용자 경험 중심으로 혁신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카메라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필름을 팔아가는 정책의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캡슐 커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머신은 싸게 팔지만 안에 캡슐 커피를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이 아이디어가 이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캡슐 커피 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 비유가. 코닥이 그 시절에 어떤 정도의 위상이었어요? 참 위상이 높았습니다. 이스트만 코닥이요. 사실 말년이 좋진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었고요. 모든 일을 다 하니까 번아웃이 좀 세게 왔었나 봅니다. 네. 그가 77살의 나이에 운명을 마감했는데 이렇게 쪽지를 남겼다고요. My work is done. Why wait? 라고 쪽지를 남기고 그는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깜짝 놀란 일이었는데요. 네. 1932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때 코닥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1930년에 이 다우존스 지수에 네. 코닥이 편입됩니다. 오. 이게 기술 기업이기도 하고요, 소매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다우존스 지수 숫자가 굉장히 허들이 높은데 괜찮아요? 여기에 네. 들어간 것이고요. 네. 그 이후로 사업이 굉장히 잘 됐었고 35년에는 세계 최초의 이 컬러 필름도 출시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대전에서도 잘했어요. 세계대전에서 이 사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성 사진도 찍어야 되고요.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의 사업이 워낙 중요했는데 독점적 기업이 바로 코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미국 사진 필름 시장에 90% 이상이 코닥이었다라고 합니다. 와. 필름 시장을 장악했고요. 경쟁자도 없고 독보적인 기업이었고 특히 90년대가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네. 이미 사업은 정점에 다다랐고요. 그 해에는 1년에 1억 대가 넘는 코닥 카메라가 판매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행지, 이 가족 행사, 결혼식, 졸업식 이런 데마다 이 코닥의 카메라가 빠진 데가 없다라고 하고요. 저도 이때 그 카메라를 썼던 기억이 가물가물 있긴 하거든요. 네. 그만큼 90년대까지 코닥은 미국의 20대 기업 안에 이름을 올린 최고의 브랜드였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방학 과제 할 때 많이 썼잖아요, 우리. 네. 맞습니다. 그죠? 네네. 정말 그 누구든 간에 인간이라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정말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찾을 만한 그런 요인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나가던 코닥이 왜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된 거예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당연하게도 이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몰락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현재 스마트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고 있지만요. 이러한 위기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캐논, 니콘, 소니 같은 기업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세계 장악에 나섰었고요. 2004년에는 다우존스 지수에서 74년 만에 코닥이 퇴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네. 사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기업은 바로 코닥이었습니다. 그래요? 1975년도에 사실 기술이 완성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있었는데 코닥이 독보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술 경쟁력은 뛰어났지만 이거를 내놓으면 우리 필름 산업이 어려워지지 않겠냐라고 해서 기술을 감춰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전략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것. 그러네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에 실패한 코닥은 결국에 2012년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너무 후회했을 것 같은데 결국 코닥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가 아닙니다. 이 위기가 12년도에 있었고요. 그때도 정말 큰 위기였고 그로 인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픽 인쇄라든지 인쇄와 관련된 사업도 했었고요. 의료 영상 기술 같은 사업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회생을 모색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었는데 또다시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김성숙님께서 추 기자님 목소리만 듣다가 입고 오신 티셔츠 보려고 보라
켰어요. 오, 주 기자님 잘생기셨어요. 제 상상보다요. 이렇게 네, 목소리에 대한 상상이 네. 상상을 어떻게 하신 걸까요? 네. 네네. 근데 지금 김성수님 메시지 소개드렸던 게 요즘 코닥이 의류 브랜드로 좀 더 익숙해요. 이거 뭐예요? 직접 코닥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리고 어리신 분들은 코닥이 의류 브랜드로 알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조금 재미있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코닥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뭐라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미국의 포에버 21과 손을 잡고 어페럴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고요. 그리고 20년에도 한국 기업과 제휴를 해서 이 어페럴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브랜드를 빌려주는 거 대학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UCLA 이런 것도 다 그런 사업이고요. 뭐 디스커버리 채널 이런 데도 하는 그런 어페럴 사업에 진출한 것도 바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게 또 그런 의미였군요. 저도 몰랐던 건데 이 코닥의 이런 어떤 변화들 이걸 보고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이번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너무나 심플하겠죠. 이 변화를 두려워하면 결국에 실패한다라는 메시지 코닥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고요. 이 코닥의 디지털 카메라 전환 실패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에 실패했던 기업의 이 대표적인 사례로 항상 언급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요것도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게 코닥이 좀 익숙하고 가까운 것만큼 코닥 모먼트라는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코닥 모먼트라는 말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광고 문구였습니다. 네. 코닥에서는 이 순간을 기억하는 게 코닥보다 더 잘할 때가 있느냐 이런 메시지로 던졌던 거고요. 옛날에는 나 이 코닥 모멘트야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생에서 잊지 못할 한순간에 대한 표현을 이 코닥 모먼트라고 할 만큼 이 코닥은 기업과 필름과 사진의 이 대명사격으로 쓰였던 용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코닥 모멘트에 대해서는 이 코닥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사실 옛날에는 이 사진을 찍는 게 신중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에는 사진을 고르는 게 신중한 시대가 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차라리 옛날처럼 사진을 찍는 게 신중했던 게 기억에 오래 남고 기억을 이렇게 회상하기에는 더 좋은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고요.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들의 코닥 모먼트는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또 이 코닥 필름 돈을 하나 사봤어요. 와, 너무 귀한 거. 너무 귀한 거 샀는데 코닥 아까 필름 가져오셨어요. 보여드렸던 이 필름 카메라에다 넣어서 제 핸드폰을 잘 만지는 우리 딸에게 네. 한번 이 코닥 모먼트를 찍어보자라고 메시지를 던져볼까 합니다. 아, 이제 착착착착착 한 5분 안에 끝난다. 한 36 표. 장. 알겠습니다. 추 기자님 덕분에 저희도 코닥 모먼트 재미있게 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죠. 오늘 퀴즈 정답은 3번 빌 게이츠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현재는 자선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은요, 편의점 상품권 2분께 드리죠. 0439님. 우리 중2 아들이 지금 밥 먹다가 빨리 빌 게이츠 정답 보내라고 해요. 엄마도 알고 있거든? 라고 하셨는데 중2 아드님 말은 빨리 들어야 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3494님 넌센스 퀴즈 같이 보내주셨네요. 빌 게이츠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하셨는데 여러분 아세요? 정답은 마이크로 소프트하게. 네, 재밌었습니다. 네, 이 두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와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